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낸 40대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라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 집안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딸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 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론 나 몰라라 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 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 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8년 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 계셨던 아빠가 드디어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문 앞에서 바로 뒤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직장인 토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아빠와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문 기술직이었고 신랑은 관리직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랑은 이 점을 많이 저에게 어필을 했죠. 사실 신랑은 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딜 가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신랑 옷에 음식을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엄청 당황해서 신랑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음식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세탁비 다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지금 불편하시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닦아내면 잘 닦일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라 그냥 보면 잘 티도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세탁비도 필요 없고요. 일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한 적 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이 옷에 물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탁을 해보시고 얼룩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직원은 신랑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정말 사람 좋은 웃음으로 괜찮다면서 오히려 직원분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저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모두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진혁 씨,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일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먹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끝낼걸. 아,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혜미 씨.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요.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다 윗상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직원들이 고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였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혁 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처럼 부하 직원들 생각하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만 끝내면 장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진혁 씨 직원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게 알아서 척척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자신의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승진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릴 적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아 그동안 교체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중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으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았고 좀 더 일찍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승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만 봐도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벌써 30년이나 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좌천된 것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혜미 씨 아버님도 자천은 아닐 거예요. 이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신 거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 분야가 워낙 경쟁력도 세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슬쩍 듣기로는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어쩌셨겠어요. 자식도 있고 가장이라서 억울해도 참으셨겠죠. 맞아요. 직장인의 고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버님이 해외로 파견을 가신 거면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8년 동안 해외에 정착하셨다는 건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은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었고, 한 번도 저와 다투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사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예민한 상황도 있었는데, 신랑은 이런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 신랑에게 신뢰와 안정을 느낄 때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신랑은 엄마를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같이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에도 신랑이 출장을 가 있는 적이 많아 만나보지 못했었죠. 아빠한테 예비신랑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다음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1년 동안 만나봤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승진한 거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니? 원래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 되는 게 남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애하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남자친구가 아빠랑 비슷한 계열에 있다고 했지? 이쪽 계열에 있는 남자들 치고 욱하는 성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직업이 고되고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1년 동안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위험한 직종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화내는 날 달래본 적은 있어도 다퉈도 거의 내가 화를 내는 편이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본성 같은 게 있으니까 잘 만나보고 결정해. 나중에 아빠가 네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아쉽다. 이름이 진혁이라고 했니? 내가 너무 한국에 있던 게 오래되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해외로 다시 가시고 난 후에 신랑이 출장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아빠와 만난 이야기를 하니 신랑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시면서 진혁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아빠도 다음에 한국 오면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진혁 씨 이름 말해봤는데 아빠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 어깨가 좁아서 사실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아, 그래?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동안 세대 교체도 많이 됐을 거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셨을 거야. 나도 그때 당시는 신입이라서 날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같은 회사도 아니셨잖아. 아마 그래도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벌써 아빠가 해외에 계신 지 8년이나 되었다니.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오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아빠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고 하셨거든. 진짜 이러다가 결혼식 당일 되어서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아빠는 결혼식 전에는 꼭 보고 싶어 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상견례 때 처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견례 때에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 아빠는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결혼식 당일 비행기 티켓을 구해 예약을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신랑이 딱 한 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 주문을 빼놓고 음식을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주문하신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몇 개 안 되는 주문을 누락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업의식도 없이 이렇게 주문을 빼먹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기 일조차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장 당장 불러요. 사장한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야 되겠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죠? 제가 대신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음식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조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음료수 하나로 잘못한 거 무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음료수 하나에 사람 화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음료수가 당신 건가요? 어떻게 멋대로 음료수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맘대로 서비스를 운운하다니. 진짜 엉망이네. 저는 신랑을 계속 말렸고 결국 사장님께서 나오시고 난 후에 음식을 모두 서비스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랑이 갑작스런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진혁 씨, 근데 아까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해. 음식이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조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그냥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진혁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집에 가서 조금 쉴래? 내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는 저렇게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음식 서비스로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배고파서 급하게 들어간 곳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곳 가면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진혁 씨,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내 거 먼저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
전에 진혁 씨 옷에 음식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화내는 건 나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 그거랑 지금은 좀 다르지, 혜미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핑계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뭐 음료수 서비스로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신랑과 만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친절한 신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역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아빠는 일정에 딱 맞춰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다 보니 바로 식장으로 오시게 되었죠. 식장에 도착을 한 아빠에게 저는 신랑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아빠는 사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전기실로 들어가 전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난 후 친인척 지인들에게 결혼식 시설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모두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는 신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때문에 8년 전에 억울하게 해외 파견 나가게 된 거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그때 설계한 거 왜 당신이 했다고 했어? 거기다가 잘못 작업한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 중간에 당신이 다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고, 제가 관여한 건 없어요. 단순히 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해외 파견에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그때 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젊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어 욕심내서 내 설계도 가지고 간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나는 어차피 30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때도 그랬지. 지금처럼 자기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 덕에 내가 가족들이랑 8년이나 떨어져서 오지에서 살았어. 그 생활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일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사건은 제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이해할 테니 아버님 진정하시고. 진정? 결혼식 이렇게 된 거 이해한다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개소리 그만해. 나도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 딸까지 고생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해외 파견 안 간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파견이 바뀐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입 막으려고 보낸 거 아니었어? 내가 그 증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까지 만나게 되니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된 것 같네.
아빠는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아빠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신랑 회사의 하청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관리자로 신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아빠가 모두 진행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신랑이 이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이라 제출을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사업은 승인되었고 신랑은 이것을 기회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보내줬던 서류, 그거 결국 탈락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때 우리 회사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비 제대로 쳐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고생하면서 설계했더니만 그거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당신 그거 당신이 제안한 거라면서 서류 제출했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설계를 당신이 했다고 가르쳐 놓고선 나중에 딴 말 한 거 아니었나? 아버님, 오해세요. 그거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한 거예요. 아버님 서류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같이 제출했고 그때 당시 제 제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남의 제안을 가로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없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 증거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머리 똑같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갔었지. 결국 그 하청 또 우리 회사에 오게 되었고 시공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설계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계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시공하라고 화내던 거 당신 아니었어? 모든 책임 자기가 진다고 해놓고 결국 시공 잘못되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끼워서 진행해놓고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고집부려 그런 거라면서 주장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선 양심도 없이 내 탓으로만 돌려놓고선 당신 발 뺐잖아. 아, 그때 뒤 봐준 사람이 저 양반 아니야? 신랑은 사업체에서 이사였던 아버님의 후광으로 단숨에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신랑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입김으로 신랑은 발을 쏙 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였던 탓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아빠는 해외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해외로 파견을 급하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고 난 후 신랑의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 화를 냈다가 물건을 던졌다가 울면서 사과를 했다가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설계는 진짜 내가 한 거 맞고 아버님이 하신 거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우리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나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혁 씨, 당장 돌아가. 나 진혁 씨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 저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바람에 신고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찾아와도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어. 어떻게 우리 아빠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억울해서 증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근데 아무도 증언도 안 해줬어. 근데 그 뒤에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있었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 내가 그랬다고 쳐. 그런데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뭐 어쩔 건데? 너나 네 아비나 뭐 어쩔 거냐고? 8년이나 시간 지났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나 알고서 그따위 난리를 피운 거냐? 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당신 미쳤어?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당신이 우리 아빠 설계 가로챈 거 맞네. 그동안 나한테 당신 본성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겠어. 혜미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께 베풀면서 살게. 제발 용서해줘. 그래도 아버님 해외 가서 일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막장이네. 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당신이 그따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신기하다. 아, 맞다. 당신 아버지 후방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더러운 돈 써왔다는 거. 그거 내가 다 까발린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제 앞에서도 막장을 보여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계셨던 증거 자료들을 저도 함께 수집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의 초안과 메일을 보냈던 내역 등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하청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이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당시 하도급 대금도 적게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만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아빠가 해외 가고 나서도 배상은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거야? 그거 아빠가 해외 파견 가는 걸로 사건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그쪽 회사에선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대? 그래도 아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도 안 했네. 하긴 아빠 알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뒤엎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랬겠지. 그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청이 끊기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 그랬던 건가 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참 대단한 집안이네. 그래도 회사에서 자료 줬으니
이걸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쪽 회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해외에서도 비행기표도 많이 없어서 오지 못했었잖아. 진짜 중간에 한번 봤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해.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가 싶다. 약속한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은 받아야지. 8년이나 지나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야. 거기다가 그때 설계 아빠가 먼저 전달했던 증거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에도 알리고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을 때 신랑은 신고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아버님 오히려 해외에 가셔서 그만큼 경력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잖아. 시작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계속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겠소?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와, 그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지 생각도 못 한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정신 차려. 이거 법 어긴 거야. 당신네들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꿀꺽 한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한 거 보니 멍청하네. 근데 이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는 알기나 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난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한텐 보상 두둑하게 할게. 제발 이거 사건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해결하자고.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하면 우리 진짜 나앉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 이 와중에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난 이미 결정했고 마음 바꿀 일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더 있다가는 하루도 지체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아빠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불공정 거래로 신고도 했습니다. 당시 공사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인 하청업체에서 모두 배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원청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의 회사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골 회사로 좌천되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해외 업무를 무사히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요즘은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상도덕도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을 갈 뻔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신 아빠에게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